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에 쏟아졌던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작전을 짜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 또 오늘은 중국의 1분기 GDP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G2만 하더라도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인데요. 한 주간 주간 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부활절 연휴였는데요. 글로벌 외신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가운데 상하이에서는 봉쇄 장기화를 막기 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Shanghai targets lockdown turning point by Wednesday. 중국 상하이 지역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격리구역 밖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다고 두 명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공산당 관계자 연설에 따르면 이번 목표는 코로나 검사 및 검역소로의 양성 환자 이송을 가속화하는 거라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을 보면요. The target will require officials to accelerate COVID testing and the transfer of positive cases to quarantine centers, according to a speech by a local Communist Party official dated Saturday. 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봉쇄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규제로 인해서 이미 많은 공장이 폐쇄가 됐고 또 운송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중국 경제와 전 세계 공급망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면요. The Chinese economy and global supply chains are also feeling pinched by shutter factories and transport bottlenecks in many parts of China hit by COVID-19 curves 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만약 상하이와 인근 지역의 공급업체가 곧 업무를 재개할 수가 없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가 장기화가 현실이 되면은 자동차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봐야 또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과거 발언으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휘청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Elon Musk's tweets about taking Tesla private were false, new court filing says.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트윗한 것을 놓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짜 트윗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배심원단이 투자자 손을 일부 들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The shareholders are suing Tesla over money they lost after Musk tweeted in 2018 that he was considering taking his electric vehicle company private at $420 per share and said he had funding secured to do so 라고 강조가 되면서 주주들은 2018년에 테슬라를 주당 $420의 비상장 회사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후에 테슬라를 상대로 손실을 입은 주주들에게 돈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Tesla stock trading initially halted 이라고 강조가 됐죠. 잠깐 이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주식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주들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테슬라 자체에 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추이는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동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Autos rebound fuels U.S. manufacturing output gain in March. 3월 자동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 공장 활동이 3개월 연속 증가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괴롭혔던 최악의 생산 문제가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A sharp rebound in automotive output in March spurred a third straight monthly gain in U.S. factory activity, perhaps signaling the worst of the production woes that have dogged the motor vehicle industry over the last year may have passed, 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전자부품 부족, 그리고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자동차 운영 체계에 필요한 반도체로 인해서 1년 이상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특히 공급망 차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 생산은 2월에 4.6%로 하향 조정된 후에 지난달 7.8%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2020년 4월에 급감을 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고가 된 가운데 한 수석 경제학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The auto industry is making a comeback이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좀 호조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Production plunge in 2021 as the chip shortage idle factories.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자동차 판매에 가장 문제가 됐던 공급망 부족이었는데 생산 회복으로 인해서 회복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분석이 된 겁니다. 실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들의 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의 흐름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그리고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외신까지 짚어보고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장 작전도 짜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네. 사실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됐다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지는 월요일장입니다. 관련돼서 바로 첫 번째 이슈를 좀 여쭈어 볼 텐데요. 사실 대표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모신 만큼 네네.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네. 싶은데 사실 증시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G2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외국인들이 자꾸만 우리 시장을 떠납니다. 순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시장 내 수급 상황 사실상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8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까지 순매도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떠나가고 있을까?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 한은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사실상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한은 총재의 공석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 전환의 어떤 그 과도기라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동결 쪽이 우세했지만 일단은 깜짝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5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서 진행이 될 그리고 세계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5월 FOMC 회의, FOMC에 앞서서 사실상 선제적인 우리 한국은행의 대응이었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그날 외국인들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순매수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뭐 경험적으로는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순매도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여기에는 가장 큰 것 5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 진행이 될 FOMC 대기 상황, 관망 양상이 크게 좌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서 우리 동욱회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네. 중국발 리스크 역시 지금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상해
그 봉쇄에 더 확산이 되어서 시안과 광저우까지 그 봉쇄 지역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띄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 혹여나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혹여나 공급망 대란까지 이어질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여전히 잠재적으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미국발 통화 긴축 이슈, 중국발 공급 대란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따라서 G2, 미국과 중국발 이슈가 결국은 시장을 상단을 막아놓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상해 봉쇄 이후 시안과 광저우에 대한 봉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IT 자동차 전차 군단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해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좀 안 좋은 어떤 그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 시안에 지금 현재 봉쇄 발령 그리고 광저우 역시 애플에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팍스콘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저우까지 봉쇄가 되었다. 이 부분들은 삼성과 애플 마찬가지로 뭐 100%는 아니지만 하나 공장 중에 하나. 하지만 그 공장의 규모가 사실상 상당히 큰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국의 봉쇄 상황 꼭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중국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 중국의 이번 GDP 발표에 전 세계가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 같다라는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의 4%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네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이제 그 중국의 3분기 네네.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사실상 중국의 1분기 GDP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우리한테 시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얼마나 고용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소비가 얼마나 받쳐줄 수 있겠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해 봉쇄가 3주 차에 돌입을 합니다. 이제 21일이 지났죠. 오늘부터 오늘로써 이제 21일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그 봉쇄에 대한 영향, 내수로에 대한 영향 상황, 영향이 어느 정도나 미쳤을까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즘 사실상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미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율의 변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과연 달러가 강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원화가 약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냐. 지금 현재 이 상황, 한은이 금리까지 인상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이 부분은 분명히 원화 약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난 주말에 가장 큰 글로벌 시장, 글로벌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가장 어찌 보면 좀 최대 화두거리는 어찌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서 실질적으로 달러와의 강세가 그러면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달러의 강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수출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거꾸로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히 부담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환율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기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인 달러 판매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잘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원화의 약세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타 경쟁 국가들 환율에 비해서 절대 녹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출 경쟁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수입 물가의 상승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최근 국제 이슈 중에 또 하나 스리랑카의 디폴트 리스크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신흥국가가 왜 이렇게 자금적으로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혹여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어찌 보면 달러화의 강세에서도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일 중요한 것, 구매력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같이 한 달에 100달러를 벌더라도 그 1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 강달러가 강한 달러에 의한 구매력 상승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시장 내에서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될까?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특히나 소비 관점에서 미국 소비 관점에서 필수 소비재건 아니면 내구 소비재건 상관없이 소비재 관점에서 소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걸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가전, 의류,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바텀업을 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앞서서도 외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서히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문제, 그런 이제 기대감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해운업종까지. 우리 시청자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환율의 변화를 원달러 환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다, 미국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습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삼중고 시대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까지 이 달러와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미칠 만한 영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예,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41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 바로 이어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의 상승.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찾아본다라면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런 원인과 핵심 배경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주말 러시아가 다시 도발을 감행을 하면서 아마도 이번 주 다시금 국제 원유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 장세, 변동성 양상 다시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달러화의 강세가 미국 소비에 대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할 가능성도 상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기름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사실은
자동차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평균 그 운행하는 거리와 미국 사람들이 하루 평균 운행하는 거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생활비 중에서 기름 가격은, 기름 소비는, 휘발유 소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기름 소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기름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한 달에 100불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기름값을 과거 20달러를 쓰다가 기름 가격이 올라서 지금 40달러를 쓰게 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과거 80달러에서 지금 6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하고 기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괜히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를 주목해야 됩니다.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구매력,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에 따른 구매력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용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미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소들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는, 주목을 해가시는 그런 해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들 오늘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소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달러화까지 강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시장의 지형, 지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쪽만 보더라도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이슈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이 반도체 잘 만드는 기업들한테 만들어줘라고 주문만 했다면 이제는 그 자체 칩셋을 IT 대형 기업들이 직접 만드는 시도들이 네네. 이어지고 있죠. 애플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M1 칩에 대해서도 찬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상 최근 이제 그 우리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산업별 지형 지도가 바뀐 것을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그 대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실상 한 2016년, 17년 정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8년 테슬라라는 기업이 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기존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들보다도 그 시총 규모가 10배 이상 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었고요. 그런 자동차에 버금가는 IT 업종, 특히나 IT는 사실상 그 어떤 그 역할별로 세분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앞서서 우리 도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칩셋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업들,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질적인 어떤 그 기기에, IT 기기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차 IT 공룡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어떤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기지 않고 직접 설계까지도 자기들 기업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는 여기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었고요. 최근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뭐 다들 지금 현재 여기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 최근 SK 하이닉스가 소위 말하는 파운더리만 하던 기업입니다. TSMC와 대만의 TSMC와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파운더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국의 ARM을 인수하겠다는 ARM이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더 이상 파운더리가 아닌 설계까지 같이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IT 공룡들이 더 직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제나 기대 이런 소위 말해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어찌 보면 미래의 이런 그 프로세서에 대한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내지는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확산,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IT 공룡 기업들이 먼저 발빠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요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거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화, 전기 장치가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 장치가 아니다. 이제는 전자 장치로 불러다오. 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의 전장화, 모듈화 확산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게 하나의 집적체로 뭉치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전장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결국 공룡 IT 기업들의 AP 설계에 대한 칩셋 설계에 대한 그들의 업종 확산 부분,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결국은 다양한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지름길 내지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 지도가 바뀌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발빠른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그 이슈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FOMC 긴축이라는 이슈, 그리고 중국 봉쇄 장기화라는 이슈,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오늘부터 사실상 우리나라 리오프닝이 본격화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달러화의 강세,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게 결국은 리오프닝, 엔데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리오프닝. 지난 주말에 집에서 홈쇼핑 채널을 봤더니 네. 다 여행 일색이에요. 예. 뭐 제주도 여행도 여행이지만 다른 뭐 태국에 대한 여행도 그렇고 그쵸, 유럽 외국 여행도 여행. 예. 이 이야기, 그리고 봄철 나들이 의류를 상당 부분 팔고 있었다. 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시장, 우리 실생활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홈쇼핑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구매력의 증가, 이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1분기 실적 시즌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이다. 리오프닝, 달러 강세,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실적 시즌이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어떤 그 믿음,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곳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 작전 계속해서 짜볼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P님. 오늘 월요일장 앞두고 있는 만큼 작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757일 만에 키워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감히 예상컨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3월부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특히 이제 리딩 국가들이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가 거의 사실상 폐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폐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적 모임이라든지 카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좀 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완전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만 리오프닝 섹터를 고를 때 이번에는 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조업이라든지 상품보다는 좀 서비스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이제 섹터, 그다음에 중국보다는 좀 미국향이 많고, 세 번째로는 좀 가격 결정력이 좀 있는 섹터나 좀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이제 엔데믹 관련된 수혜 섹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첫 번째로는 좀 엔터테인먼트를 좀 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각국의 좀 대폭적인 좀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과 또 대규모 공연 및 해외 투어가 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아티스트들의 좀 위상이 좀 크게 올라간 만큼 향후에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과거 대비 훨씬 큰 어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상의 복귀, 또 대면 마케팅 경상화로 인해서 이제 뭐 미용 성형, 그다음 뭐 임플란트,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좀 진행이 되는 올 4월부터 좀 마스크 의무화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일상생활과 병행이 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좀 임플란트 관련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엔 확실히 일상으로의 어떤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선별적인 작업을 통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넘게 유지가 됐던 이 거리두기가 사실상 오늘부터 종료가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언급해드린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슈퍼사이클이 온다입니다. 네, 슈퍼사이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또 키워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슈퍼사이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좀 시장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좀 업종 섹터가 하나 좀 나왔죠. 바로 이제 조선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선 섹터는 원래 좋았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좀 트리거가 좀 당겨졌고요.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2월에 이어서 지금 3월까지도 특히 1분기까지도 전 세계 수주 1위를 좀 지켰다라고 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락슨 리서치가 밝힌 거에 따르면 전 세계 총 323만 CGT가 좀 발주가 됐는데 이 중에서 한국조선 업체들이 164만 CGT를 좀 기록을 하면서 51%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국의 세계 발주량이 거의 한 50% 정도를 좀 차지를 하면서 중국을 좀 밀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수주 집계해서 봤을 때 중국을 좀 앞선 것은 2015년 이후에 7년 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도 지금 클락슨 리서치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199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연간 수주 목표를 좀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연간 수주 목표의 거의 41%를 달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수주 대비했을 때 1년 수주 대비했을 때 1분기에 지금 47%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즉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포함해서 조선 빅3의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향한 지금 1분기에 지금 36.6%를 좀 달성을 하면서 이미 지금 3분의 1을 채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새로 수주하는 선박의 지금 성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신조 성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16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도 좀 곧 계약이 좀 복교가 되면서 우리나라 LNG 쪽에 관련된 지금 수주가 더욱더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의 어떤 슈퍼 사이클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럼 FP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긴축 드라이브,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이 좀 무너졌는데요. 또 이제 지난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예상을 좀 뒤엎고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좀 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월간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금 대부분 다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잠잠한 좀 시장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을 좀 크게 움직일 만한 좀 거시적인 좀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는 5월에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의 부양책, 그다음 1분기 실적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사 기간마다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되는 업종이죠. 에너지라든지 비철, 통신 서비스, 운송, 철강, 기계,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어닝 시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가시성이 높은 개별 실적주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 1분기를 가장 힘들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또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공급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러한 변동성 부분도 확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기 실적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도달을 하게 되면 통상 수요 관점에서 이게 촉발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차를 두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변수로 인한 공급 요인으로 발생을 했다 보니까 선행해서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 살펴보면 비료와 사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특히 옥수수라든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대두라든지 밀, 이러한 부분, 농작물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가격이 통상 5년 내 신고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공급 부분의 차질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저번 주에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는 저희가 이게 장기화가 되는 국면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료 테마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미리 테마들이 선행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실적주들을 시장에서 찾아볼 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수요 공급 부분에서 발생한 이러한 원재료의 가격 상승 자체가 개품까지 전가가 빠른지 여부,
그다음에 이러한 국면이 계속 연속될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실적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선진을 언급드리겠는데요. 종목명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사료랑 그다음에 육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 산업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90%의 시장 점유가 재계 업체가 되어 있으면서 과점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 비료와 관련된 제품 가격의 상승, 그리고 비료의 원재료의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가들의 상승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료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농협이랑 축협이 30%고 나머지 70%를 여러 개의 업체가 약 10% 이내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의 증가, 그러니까 원재료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 원재료라 하면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사료의 제품 가격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구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격의 캡이 정해져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원재료의 가격을 제품에 전가를 하긴 하지만은 이 가격이 소위 말해 폭등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 게 사료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사료 같은 경우가 원재료의 가격 상승의 실적 반영이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후에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상승한 부분은 8월 정도의 실적에 반영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제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료 부분 사업 자체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과점 형태 자체가 세분화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해 있다 보니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도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비료 또한 예전에 수요로 인한 농작물 상승기 때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이 더욱 증가하는 기업이 나타났다 보니 이러한 학습 효과로 사료까지도 접목을 해서 시장에서 저번 주에 이제 테마주가 먼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료 및 육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선진 같은 경우는 만약 현재 사료와 관련된 재고 수준이 높다고 하면은 제품 가격의 상승을 이제 이익에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육류 관련 사업 또한 이 부분에서 시장이 반영하지는 않았지만은 육류와 관련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 선지는 IR 설명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됐는지 여부가 체크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현재 구간이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료 및 육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의 상승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게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재고 수준이 높다고 하면은
저희 예상보다는 실적이 더욱 좋을 수 있어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짚어주신 종목 선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확실히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련돼서 아웃퍼폼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사님께서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서도 이번 주 장을 대비하는 작전으로서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업종을 또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느 쪽을 저희가 꼽아볼까요? 네, 최근 실적 발표에 있어서 눈에 띄는 두 종목은 첫 번째로 LG전자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특징지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종목 이외에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센터라든지 기판 업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IT 전기 전자 장비에 쓰이는 그러한 반도체의 일종인데 이게 그 전기를 전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그게 기판이라고 일컬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실적은 예상치보다 부진하기보다는 더 나은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었고요. 또 다른 특징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할 때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 좋게 나오는 기업이 최근에는 눈에 많이 띄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저희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엔터, 기판 업종을 말씀드렸고 이 기대되는 실적보다 20% 이상 더 잘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당일에도 추가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귀에 익는데 기판 업종이 궁금해지는데 거기에 따른 오늘 특징주가 있다고요?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해성 DS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83억을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에 비추어 보면은 환산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 2천억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1조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1조 5천억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 있냐 없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 차량용 부분에 결부된 그 사업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그 차량용과 함께 더해져서 그 패키지 사업이라고 그 반도체 패키지 부분과 함께 그 유사한 단어가 이 쓰인 부분인데 그 기판 자체를 이제 더욱 효율화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포장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 DS의 하나의 그 사업 부분이기도 한데요. 패키지 기판 부분에서도 그 수급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실적의 연속성 여부가 중요한데 수요 공급이라든지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실적이 연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1분기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 이게 일회성보다는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요소가 있고 저희가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실적을 환산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80억 원 수준인데 이게 1조 5천억 원까지는
상승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비록 금요일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은 오늘 내일 관점으로 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좋을 것이 예상이 되는 종목 해성 DS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